지난 시간에는요, 시장 조직의 이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인 비용 이론을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시장 형태 중에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이야기되는 경쟁시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시장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지금 살펴보게 될 경쟁시장 또는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불리는 이론이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발전되어 온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독점에 대한 이론을 배우실 겁니다. 독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하나의 기업이 모든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의 경우에는 이 완전 경쟁과 독점의 중간적인 형태인 과점과 독점적 경쟁이라는 그러한 좀 특이한 시장 형태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시장 형태는 네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경쟁시장, 독점, 그 다음에 과점, 독점적 경쟁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오는 두 가지 시장인 과점과 독점적 경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2시간을 통해서 다루게 되는 경쟁시장 그리고 독점에 대한 이론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경쟁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4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89페이지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맨 교수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도 휘발유 가격을 20% 인상한다면 그 주유소의 매상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주의하실 거는요, 휘발유 전체의 가격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여러 휘발유 가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한 휘발유 가게가 그 가격이 올랐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가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다른 가게로 수요가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수돗물 가격이 20% 인상되었다면 수돗물 수요는 그다지 많이 줄지 않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수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뭐 필수제, 사치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에서 그냥 공사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 하나뿐이라는 거. 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채널이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휘발유와 주유소의 휘발유와 수돗물의 기본적인 차이는 주유소는 여러 곳이지만 수돗물을 파는 곳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시장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첫 번째 나온 조건의 하나가 이제 공급자가 하나이냐 여럿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가 하나이냐 여럿이냐 하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당연히 경쟁시장은 공급자가 여럿인 쪽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다섯 줄 정도 내려오면 시장 지배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 파워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시장 조직 이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 지배력이라는 것은 시장의 규모와 공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서 시장 전체에 대해서 공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 시장 전체에 비해서 공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 이 공급자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가격을 조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시장 규모에 비해 가지고 공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얼마든지 느리고 줄이고 하더라도 시장의 가격을 함부로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시장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와 같은 기업의 행태 또는 이와 같은 기업 행동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역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러가지 비용들요, 고정비용, 가변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이와 같은 개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이번 장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90페이지로 넘어가서 경쟁시장이란 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컴피티티브 마켓에서 경쟁시장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290페이지 좌측 정리된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첫 번째 개념 요소는 동일한 상품입니다. 동일한 상품,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든 사람이 가격 수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
수많은 공급자, 수요자, 가격 수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쟁의 기본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경쟁이라는 건요, 시장 지배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쟁시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시장에서 경쟁이라는 것을 규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이 가격 수용자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가격을 그대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는 이 내용으로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수요자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공급자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또는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상품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면 공급자들은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질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품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 동일한 하나의 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상품 자체는 동일한 상품, 이런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이윤이 있거나 아니면 손실이 날 때 얼마든지 진입을 하거나 또는 퇴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수요와 공급이 무수히 많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거래되는 상품은 하나이다. 그 다음에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주어진 대로 바라보는 시장을 가리켜서 경쟁시장,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들이 거의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시장을 가리켜가지고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내용입니다.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때로는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국내 교과서에는 perfect information, 그래가지고 완전한 정보가 주어진다 하는 내용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조건이 실제로 경쟁시장을 규정하는데 그렇게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고요. 가격에 대한 정보만 완벽하면 경제 주체들이 다른 정보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가격에 대한 정보만 완전하게 주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경쟁시장에 그런 분배적 또는 자원 배분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이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하는 내용은 약간 뒤로 주춤하게 물러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가장 큰 특징으로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 이렇게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사전적인 조건으로 이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3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이 3가지 모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나올 시장 중에 과점과 경쟁시장을 구분지어주는 가장 큰 특징은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에 있습니다. 과점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하나 또는 둘, 이제 독점인 경우가 하나고, 과점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어느 정도까지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무수히 많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독점, 과점과의 구분이 되는 점은 첫 번째 조건, 공급자와 수요자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요, 독점적 경쟁과의 구분이 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독점적 경쟁과 이 완전 경쟁이 구분되는 내용은 바로 이 단일한 제품이 거래된다는 내용입니다. 단일한 제품이 거래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차별적 이제 경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독점적 경쟁이라고 이야기되는 모형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상품들이 여러 개 차별화된 그런 제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어느 기업도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원 배분에서의 함의가 나타날 텐데, 그런 내용은 어느 조건과 관계 있습니까? 마지막 조건인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조건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업들이 추가로 진입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이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요, 여기서 얼마든지 많이 응용된 시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정확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장을 정의를 했고요. 이런 시장에서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한다, 이런 가정을 합니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면 어떤 생산량을 결정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주로 살피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다.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다 해서 파이는 TR-TC. 이 식은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이 식은 독점, 경쟁, 독점전 경쟁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경쟁시장에서 특이한 점은 여기 있어요. 바로 이 수익 구조에 있는데, 자, 보통 어떻습니까? 독점이라든지 과점에 가면은 사실은 값이 P 곱하기 Q가 되긴 될 거예요. 결국 가격하고 수량을 곱한 것이 총수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수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장하고는 달리 경쟁시장에서는 특징이 어떻습니까? 독점이라든지 과점 시장에 가면 산출량을 늘리려고 하면 예전에 안 사던 사람들을 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 가지고 경쟁시장에서는 판매량을 늘리더라도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가격을 주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바라보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을 주어진 거로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이 식을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식을 어떻게 바꿔 쓰실 수 있냐면 바로 P, Q, TC라는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P 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정이라는 의미에서 줄을 하나 그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291페이지 박스 안에서 보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요, 291페이지 박스 안을 보시면 이 1갤런, 2갤런, 8갤런까지 팔게 되는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계속 판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6달러로서 일정하죠. 계속적인 판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6달러로서 일정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 수입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평균 수입, 한계 수입 모두 6으로 일정합니다. 평균 수입, 한계 수입 모두 6으로 일정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 식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이 평균 수입하고 한계 수입이 다 6으로 일정하다는 것은 29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마른 목걸이 2개 나올 겁니다. 이 농장은 우유 1갤런당 얼마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가?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농장은 우유 1갤런당 얼마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가? 이건 이른바 총수입을 수량으로 나눈 평균 수입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수입을 수량으로 나눈 평균 수입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봐주십시오. 우유 생산을 1갤런 증가시키려면 지금 현재 상황보다 우유 생산을 1갤런 증가시키려면 추가적으로 얼마의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유 생산을 1갤런 증가시키면 추가적으로 얼마의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한계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특징적으로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이 똑같게 시장 가격으로 일정하게 주어진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지금 나온 내용이 가격이라는 것이 동시에 평균 수입이고 동시에 한계 수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서술형 답안을 쓰실 때 한계 비용이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일정하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고, 평균 비용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 이런 말이 쓸 때가 있어요. 자,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평균 비용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 그래, 죄송합니다. 한계 수입이 일정하다 그래가지고 평균 수입이 일정한 건 아니에요.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예를 한번 들었지만, 목욕탕에 40도 C의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계치로 계속 물을 따라 부어주는데, 10도 C 물을 계속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계가 아무리 일정하더라도 평균 온도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몇 도씨 물을 부었는지는 모르는데 계속 40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어떻습니까? 그러면 40도 물을 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일정하다고 한계가 일정하다 하는 건 맞지만 한계가 일정하다고 평균이 일정하다는 말은 틀린 내용이란 겁니다. 자, 이거는 비용에서도 그러했고 예전에 공유지의 비극에서도 그 비슷한 말이 나왔고요. 여전히 여기 한계 수입과 평균 수입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여전히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자, 292페이지에 보면 이윤 극대화와 경쟁기업의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공급 곡선이란 해서 대체로 그냥 사람들이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반적인 공급 곡선이 아니라 완전 경쟁시장 경쟁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92페이지 내용은요,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이제 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면요. 자, 보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칼럼을 봐주십시오. 아래쪽의 표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칼럼을 봐주시면 한계 수입은 6으로 일정합니다. 가격과 동일합니다. 한계 수입은 6으로 일정합니다. 하지만 한계 비용 구조는 어떻습니까? 총 비용이 지금 3, 5, 8, 12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 비용은 2, 3, 4, 5, 6, 7 이렇게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위 0갤런에서 1갤런을 생산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에 수입은 계속 6이지만 비용은 첫 단위에는 2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산하면 어떻습니까? 3이 나고, 그 다음에 4가 나고, 그 다음에 5가 나고 6이 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한계 수입이 5고 한계 비용이 5일 때까지는 어때요? 한계 비용이 5일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이때까지는 생산할 때마다 이윤이 발생한다는 거죠. 생산할 때마다 이윤이 발생하지만 한계 비용 6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계 비용이 6이었을 때는 한계 수입이나 한계 비용이나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생산 하나 생산하지 않으나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은 이윤이 극대화되고 있는 어떻습니까? 4단위, 4단위 또는 5단위에서 극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이윤은 7로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93페이지까지의 정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윤 극대화 과정이라는 것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의 비교라서 결정된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고요. 이러한 내용에서 맨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습니다. 14-2-1에서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1장에서 배운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에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공급량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계 비용 곡선과 공급량 결정에 대한 내용이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294페이지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294페이지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펴봤다시피 비용 곡선에 대한 형태를 일단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VC 평균 가변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ATC 평균 총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최저점들을 MC 커브가 지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가격이 교과서에서 주어진 것 같이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만약에 이 정도로 주어진다면 가격이라는 것은 동시에 평균 수입이고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수입, 한계 수입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서 가격이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처음 한 달에 생산할 때 비용은 이만큼 들고 수익은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쭉 생산을 하더라도 비용보다 수입이 계속 크기 때문에 생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어디까지 늘리냐면 바로 이 점, 가격이 P로 주어진 상황에서는 수량을 Q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이 Q까지 늘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윤을 극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시킨 기업의 입장에서 주어진 한계 비용 하에서 이윤 극대화 행위를 고려했을 때 그 상황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이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도출하면 되겠습니까? 295페이지를 봐주시면, 자, 여기를 만약에 P1, Q1이라고 표시한다면 가격이 P2로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Q2로 늘어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시장에서는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 공급곡선이 존재하고 그 공급곡선은 대체로 MC커브의 형태에 가까울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급곡선의 형태가 반드시 MC커브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MC커브와 동일한 것은 아닌 것이, 때로는 기업들이 이 정도도 벌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나가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선들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도 벌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나가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단기와 장기에 있어서 중요한 구분을 이루게 됩니다. 단기와 장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단기와 장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단기와 장기의 기본적인 차이는 어떻습니까? 회계학에서는 뭐 1년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정설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정설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단기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이미 이 고정설비라는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설비 투자라는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 이외의 그런 투자 비용, 설비 투자 이외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만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어차피 선택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이 가변 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조업을 함으로써 영업을 함으로써 최소한 얼마만큼만 벌어들이면 됩니까? 이 가변 비용이라도 벌어들일 수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낫다는 거예요. 기계값으로 100만원은 이미 들어간 거고, 기계값으로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들어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영업을 하는데 20만원이 들고 돈으로 50만원을 벌 수 있다면 투자를 했던 100만원을 메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20만원 들어서 50만원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있어서는 가변 비용만 메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점이 생산을 결정짓는, 생산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기본점이 되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가변 비용의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 이 점을 중심으로 기업이 가격이 이 점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공급을 하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빠져나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296페이지에 보시면 경쟁시장에서의 단기 공급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단기 공급 곡선은, 경쟁시장에서의 단기 공급 곡선은요,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 이상이면 기업은 바로 이 공급 곡선은 바로 이 MC 커브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고요. 이 이하의 가격이라면 공급을 안 하고 그냥 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단기에 있어서의 공급 곡수는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 이하에서는 공급을 포기할 것이고요. 그 이상점에서는 한계 비용과 같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점에서는 한계 비용과 같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296페이지 보면 지금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6페이지에서는 이른바 조업 중단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조업 중단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내용에서, 자, 결국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가변 비용을 메울 수 있다면 공급을 할 것이라는 거죠. 가변 비용을 메울 수 있으면 공급을 할 것이라는 건데, 이것을 양쪽에 Q로 나누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PQ였고 이것을 Q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P가 A, V, C보다 크다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크면 공급을 한다 하는 내용이 조업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고요. 그럼 조업을 포기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조업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조업을 포기하는 조건은 이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P가 AVC보다 작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 내용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살펴봤고요. 297페이지의 사례 연구를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때로는 점심시간에 식당이 텅 비어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미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는 휴양지에서 비수기에는 전혀 뭐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일 텐데도 영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하는 경우는 왜냐하면 이른바 고정 항목들이라는 주방 용기, 식기, 이러과 같은 고정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고정 항목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점심시간이 어떻습니까? 공급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공급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뭐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나오더라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텅빈 식당이지만 점심시간에도 식당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뭐 엎질러진 물이라든지 이제 매몰 비용, 이미 들어가서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은 포기된 거로 보라는 거죠.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겁니다. 이미 기회비용이 아니란 것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어떻습니까? 회계사들이 생각하는 비용과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비용의 기본적인 차이점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97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그림 아래쪽에 보면 이른바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 sunk cost라는 거죠. 이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그 다음 델타, US에어 같은 미국 항공사들이 왜 이와 같이 적자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했는가, 이것이 바로 단기적으로는 매몰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헬스클럽을 끊었어요. 헬스클럽을 끊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9만원 한다는 거죠. 9만원 하는 헬스클럽을 끊었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안 좋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헬스클럽을 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헬스클럽에 오늘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답이 그래요. 9만원을 냈으니까 하루에 어떻습니까? 하루에 내가 안 가면 3,000원을 그냥 버리는 셈 아니냐. 그러니까 3,000원이 아까워서라도 이 헬스클럽에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비용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차피 9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안 간다고 3,000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9만원이라는 것은 매몰 비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뭡니까? 헬스클럽에 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과 만약에 헬스클럽에 가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비교해서 그 양자 간에 중요한 걸 해야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3,000원이 평균적으로 이제 30으로 나누면 3,000원이 되기 때문에 그 3,000원이 아까워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이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매몰 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제 장기에 있어서의 공급 조건과 그 다음에 장기에 있어서의 진입, 퇴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단기에 있어서는 고정 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가 없었죠. 고정 비용이라는 것은 그냥 들어가서 우리의 고려해서 제어시켜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가 된다면 고정 비용까지, 고정 설비까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고정 설비까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얼마든지 진입 탈퇴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정 비용도 결정할 수 있고 진입과 탈퇴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이제는 어때요? 만약에 이 기업, 이 산업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있다면 그 상태에서 바로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손실이 있으면 바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은, 자, 이 조건을 봐주십시오. 총 수입과 이번엔 어떻습니까? 총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이것이 총 수입이 총 비용을 메우지 못한다면 나갈 것이고,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조금이라도 커야지 공급을 할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기서는 AVC가 아니고 이 조건이 ATC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총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야지만 공급을 하고, 그 이하의 조건에서는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시피 장기에 있어서의 공급 의사결정, 그래서 장기에 있어서 공급을 할 것인가 나갈 것인가, 진입과 퇴출을 결정짓는 중심점은 평균 총비용의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에 있어서는 평균 총비용의 최저점보다 낮은 가격이 주어질 때는 기업은 빠져나갈 것이고요. 기업은 빠져나갈 것이고, 그 이상의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이상의 점에 대해서는 한계 비용 같은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299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ATC보다 작다면 기업은 미련 없이 퇴출을 할 것이고, ATC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한계 비용이 나타내는 그런 공급량과 같은 내용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0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과연 기업들이 이만큼을 공급한다고 할 때, 이만큼의 수량을 공급한다고 할 때 과연 이윤은 얼마만큼 보게 될 거냐는 거죠. 기업들이 이윤 극화를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윤은 과연 얼마만큼 존재할 것이냐,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이윤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래프상으로 이윤을 한번 표시해 본다면, 결국 이윤이라는 것은 이 조건에서 TR-TC가 이윤이었죠. TR-TC가 이윤이었으니까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수량과 그 다음에 이 값으로 해보면 결국 TR을 Q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TC를 Q로 나누면 어떻게 됐어요? ATC가 되겠죠. 자, ATC와 현재 산출량에서 가격과 ATC의 차이를 공급량으로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겠어요? 현재 산출량 또는 현재 가격에서 산출량은 어떻겠어요? 이만큼이겠죠. 산출량은 이만큼일 것이고, 이 상황에서 가격과 평균 총비용과의 차이, 그래서 이만큼 어떻습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이렇게 곱한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이윤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이 크기가 300페이지 기업 이윤에서요, 회색으로 칠해진 그 사각형과 같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B에 나오는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는 오히려 평균 비용이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단위당 손실이 존재하고, 분홍색으로 좀 짙은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손실을 나타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업들의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이윤 그리고 손실의 크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은 경쟁시장에서의 시장 공급 곡선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본 건 어떻습니까? 기업의 그러한 공급 곡선이었고요. 이번에는 시장의 공급 곡선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경쟁시장에서 시장 공급 곡선을 찾아내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공급자들이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한 기업이 Q1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은 Q2를 공급하고 다른 기업이 Q3를 공급한다면 그냥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은 바로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의 이 세 가지를 합한 값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냥 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쓰는 이 QP의 그래프에서 수평합이 되겠습니까? 수직합이 되겠습니까?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가격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이만큼 공급하고 이만큼 공급하고 이만큼 공급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시장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수요 공급 곡선들의 수평합의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수평합의 형태가 바로 시장 공급 곡선이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01페이지에 좌쪽 그래프, 우측 그래프를 볼 것 같으면 형태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1달러일 때 100, 200, 그 다음에 10만, 2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수량이 훨씬 많죠. 수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딱 수량이 1000배죠. 기업이 1000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1000배이기 때문에 훨씬 완만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 302페이지에 이해를 돕기 위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완전 경쟁 기업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인데 결국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초과 이윤이 있다면 기업들은 진입을 할 것이고 손실이 존재한다면 기업은 빠져나갈 거라 그랬죠. 그럼 결국 최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윤 극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이 이윤을 전혀 얻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 완전 경쟁 기장에서의 결론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뭐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비영리 조직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non-profitable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윤을 얻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장기적인 이윤이 0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남아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답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학에서 고려하고 있는 비용 개념과 회계학에서 고려하고 있는 비용 개념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회계학적 비용에 의하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들도 양의 이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의 이윤을 가질 수 있지만 경제학적 비용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여기서 100의 이윤을 얻고 있지만 다른 사업을 해서 100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100의 이윤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100의 이윤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된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본다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회계학적 비용의 측면에서는 이윤이 나지만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이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302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4-7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연속되어서 결국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자, 그래서 303페이지에서는 시장 공급 곡선이 이와 같이 수평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도 공급 곡선이 수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는 304페이지 또는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그래프는 봐주십시오. 일단 그 그래프를 봐주시면 원래 장기 공급 곡선이 수평이고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단기적인 반응을 보자는 거죠.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기적으로 가격이 P1에서 P2로 상승한다면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그래프로 넘어가면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이윤이 회색 지역만큼 존재하고요. 이만큼 이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그래프입니다. C 장기 반응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은 얼마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급 곡선을 S1에서 S2로 감으로써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요. 역시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개별 기업들은 동일한 점에서 이윤을 얻지 못한 상태가 존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기업들은 장기가 되는 경우에 개별 기업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양을 공급하고 기업의 수만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이 304페이지에 가격의 상승 없이 기업의 수와 총 생산량만 변화하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보통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인데 맨큐 교수 책에서는 마지막에 장기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 교과서에서도요. 때로는 장기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장기 공급 곡선이 우하향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맨큐 교수의 교과서에서도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기업들이 점점 많이 공급한다면 지가라든지 다른 가격들이 다른 비용 조건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또는 시장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또는 때로는 가격이 떨어지는 원자재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목재라는 게 비싸다가 목재 공장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목재 단위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원래 공급 곡선이라든지 원래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 구해지는 곡선입니까? 원래 공급 곡선이나 수요 곡선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라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가는 곡선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에서는 원칙상 이 원자재 가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래와 같이 수평인 경우가 가장 맞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아마도 장기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지고 비용 조건이 변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경로를 그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변화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내용까지 그림 14-8의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06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급 곡선의 이면 해서 자, 경쟁시장에서 이윤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이른바 한계원리라는 것이 여기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이 경쟁시장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로 가격 수용자로 행동한다고 가정하였는데 가격 수용자로 행동한다는 가정은 불완전 경쟁시장의 행태를 분석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느냐 가격 결정자로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겠지만요.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느냐 가격 이제 설정자로 행동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기업들이란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과 맥을 같이 하는 설명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접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독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점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좀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분석에 심도를 요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